지금 전국의 투표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는 뜻깊은 날이죠. 이 투표할 권리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작년 광복절에도 출연해서 이제 광복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서 소장님께 출연을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문화시대 청취자분들과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그 선거권, 그다음에 투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혹시 가장 먼저 투표 참여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어서요. 그렇죠. 제가 기억을 못 해갖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왜 기억이 없는가 했었는데 첫 번째 제가 참여했던 게 막 부활했던 지방선거였습니다. 저도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방선거는 정확하게 딱 누구를 뽑았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명확하게 남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 기억 속에는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이어졌던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죠. 저는 기억납니다. 그때 조순 서울시장 당선되던 그 선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 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오래됐네요. 많은 투표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통령과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이 제 손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게요. 참 처음 투표했을 때 진짜 이제 진짜 나도 어른인가 성인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그 이제 그 인주가 묻어 있는 그걸로 기표 도구로 도장을 딱 찍을 때 네. 이렇게 단순한 건가?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투표하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개표와 관련된 방송을 볼 때, 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대한민국이 뭔가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간다 그러면 살짝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고 조금 느리다 그러면은 다시 악셀을 밟아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탁월한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저는 이상한 상상했던 것 같은데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게 나 때문이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걱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으려고 할 때 이게 칸을 혹시 잘못 찍을까 봐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좀 고민했던 그 기억도 생생합니다. 아유 정말 옛날 얘기네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첫 번째 선거인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얘기했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67,853명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정말 높은 투표율이에요. 높은 투표율이긴 하지만 선거인 수를 생각하면 1,000만 명 정도는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이번 투표율은 어떨까요? 사실 그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좀 경쟁이 좀 심하다 그러면 좀 투표율이 올라가는 편이긴 해서 정확하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투표율은 높은 편이어서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70% 이상. 네. 네. 그럼 돼야죠. 사실 대통령 선거는 늘 그래도 높게 나오는 편이긴 했으니까. 네네. 네, 선거는 진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그 선거에 임하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을 높이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의사 표현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조금 더 그 맡아갈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부담을 지어서 더 훌륭한, 더 나은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선거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는 왕정이었으니까 선거 없었을 테고 네. 이 선거라는 역사는 그 인류 전체를 보면 언제 시작된 건가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개 정도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체제로
쓰였는데요. 대체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체제,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체제가 대체로 이제 선거 투표와 관련이 있고 그런 역사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이제 2500년 전 고대 그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고대 그리스는 민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보통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담당이었던 평의회, 그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으로서 재판소 같은 것을 두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일할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투표로 뽑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권력자라기보다는 일꾼의 개념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들을 뽑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이제 그 아테네 박물관에 가면은 남아 있는데요. 클레로테리온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홈이 수십 개가 꽂혀 있는 비석이 있는데 네네.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 넣어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이제 일정한 숫자를 뽑아서 뭐 평의회든 아니면은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추첨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더불어서 윤번제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이렇다면은 어떤 전문성이나 대표성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는 책임지고 일을 해나갈 사람을 하나 지정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죠. 몇 가지 의미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민회에 들어온 사람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아테네의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일은 다 할 수 있어라는 신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권력이 독점되어서 그것이 사적으로 운용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의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 교대 책임제 이런 것들이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조그만 공국들 뭐 베네치아나 피렌체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대표자 또는 일할 사람들을 많이 뽑았고요. 최근에 예를 본다 그러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7개 부처의 장관이 돌아가면서 1년씩 대통령직을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요? 네. 누가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신뢰. 그렇지만 또 그것들을 보좌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은 이런 윤번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표의 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 누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 같은 형태의 투표가 등장한 건 언제입니까? 근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리스에서 요즘과 같은 투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목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라는 이유로 이 투표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편추방제, 도편추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초기에는 귀족들이 좀 운영을 했었고 후반부에는 민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주를 이제 후대에 번역할 때는 이제 폭군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에 있으면 위험해.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6,000표 이상을 얻은 사람은 10년 동안 추방한다. 10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쭉 모아갖고 이 사람 6,000명 됐어. 그래 이 사람은 쫓아내. 그러니까 대표적인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도 이렇게 해서 추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대 누군가의 대표를 뽑는 투표 방식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는 안 좋은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좋은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다수결 체제를 그리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선거학을 이제 시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조약돌이라고 하는 푸세포스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안건을 놓고 또는 어떤 사람을 놓고 선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약돌 하나씩을 줍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원한다면 A 암포라라고 하는 그
토기에다가 그다음에 B를 뽑고자 하면 B의 안포라는 토기에다가 각각 조약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조약돌이 더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선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또 다수결의 원칙. 의 투표의 원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완전 다수결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영역 어떻게 보면은 추첨이나 윤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최대치로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 그 다음에 다수결 이런 어떤 선거 체제가 그리스 안에서 일단은 원형으로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 또 후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오래전에 이런 게 있었네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국가 시대에서 도시국가로 막 올라왔으니까 그냥 힘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나 부족장이 되거나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이었는데 네. 그리스는 정말 특이합니다. 근데 그리스가 이제 지향했던 부분은 국가라고 하는 거는 공적 가치를 가진 네. 존재인데 이 네. 공적 가치를 유지할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폭군이 나타나면 위험하니까 이들을 막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운영할 사람을 뽑는 방식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 시민들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체계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투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식은 진짜 어떤 그 대장을 뽑는 느낌이 아니라 그 일꾼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리스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들이 이제 로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로마는 어떻게 다른데요?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복합정입니다. 귀족정하고 공화정이 이제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을 집정관, 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콘술을 뽑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로마 군단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로마 군단의 백인대장, 보통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누가 뽑냐면은 그 밑에 백인이라고 하는 거는 백인 병사들이 있는 건데요. 네. 그 병사들이 이 백부장을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선거 형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일반 군인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로마 최고의 집권자였던 집정관을 뽑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선거의 방식이 로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 간접 선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누가 유능하다, 누가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또 굉장히 큰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런 합리적인 인사 선택 방식,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었던 덕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 선거권은 노예도 빠지고요. 그렇죠. 여성도 빠집니다. 보통 선거권이 아니죠. 예, 여성도 빠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을 하고 전투도 해본 적이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 게 지금이야 우리가 5,200만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다 해서 집계를 정말 우리가 몇 시간 걸리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불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대 국가에서 이제 두 개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공화정 체제와 그다음에 왕정이 있는데 공화정은 희소한 반면 이제 왕정이 좀 강력하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효율성 관점에서는 왕정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도 야 이거 민주정 해보니까 중우 정치가 된다. 이거 귀족정이나 왕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플라톤 같은 경우 현인 정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정치의 어떤 정치 철학하고는 내용이죠. 약간 거리를 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났고 다른 지역에서는 채택하고자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보통 선거는 언제 시작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 국민이라는 개념이 들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시작됐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삼부회를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그 열면서 시작됐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부에는 새 신분의 일종의 준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그다음에 제3신분인 부르주아, 그러니까 보통 평민층이라고 하지만 일반 평민보다는 약간 상공업을 했던 그런 어떤 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3부회를 만들었던 이유가 세금을 걷기 용이한 부분을 협력을 받기 위해서 프랑스의 왕들이 용인한 제도였거든요. 근데 루이 16세 당시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좀 추가로 올려야 돼서 이들을 모집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제1신분하고 제2신분 사람들이 그 각각 1부, 2부, 3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중에서 각 부를 다수결로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직자하고 귀족이 합치면 2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3부는 1표가 되는 거니까 부르주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체 투표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단의 의사를 한 표로 하자 이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3분이었던 부르주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조금 더 권력이 늘어났고 가만히 보니까 세금 부담은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 부르주아라는 계층이 말하자면 성 안에 들어와서 신흥 돈을 번 세력들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 계급을 이끌었던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금은 다 내는데 왜 귀족하고 성직자 말을 들어야 돼. 머릿수로 합시다. 네. 왜냐하면 당시 그 제3신분이 96%였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 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왕이나 그다음에 제1신분, 제2신분이 우리 못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끼리 나가서 지금 저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거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게 되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 내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의사에 따라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 가치였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선거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선거권을 쟁취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한 다음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니까 이제 그 루이 16세로 볼 때는 이들을 강제 해산해서 바스티유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처형되고 참정권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다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인권 선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권 선언에 사람이 남자만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럽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 다르죠.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해놓고 남성 명사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민은 그러니까 최초로 일단 남성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르주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공업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재산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좀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남자라면 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제한된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되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와중에 황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나폴레옹이나 루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 네. 그런데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뭘로 하냐면은 선거로 통해서 투표로 하죠. 국민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되는 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찬성률이 높으니까 난 이제부터 황제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공화정을 악용해서 투표권을 악용해서 제정, 왕정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쓰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베스피에르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어떤 사상이었네요. 파격적이었고 그래서 또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또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파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베스피에르조차 여성은 참정권 인정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한 투표가 로마를 거쳐서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이소은, 정재일, 이승열 외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이소은, 정재일, 이승열 외 여러분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자, 오늘 선거일을 맞아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우리나라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이제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성인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권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시민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국민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시민 또는 국민의 범주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에 제외됐던 인물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노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성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돼서 형식적으로는 1870년에 미국 수정헌법에서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두 참정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헌법에는 들어갔습니다. 꽤 일찍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시행되는 방식이 굉장히 왜곡돼서 시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떡해요? 각 주에서 네. 그럼 흑인을 이제 수정헌법에서 그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한한다.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겠다. 헌법 시험을 봅니다. 흑인들한테. 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흑인들한테. 그다음에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준다. 대부분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그러니까 흑인들의 투표율이 한 3, 4% 이내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흑인 차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1960년대에 흑인 해방 운동이 참정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엘라베마주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위가 1965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셀마라는 조그만 카운티에서 이제 그 몽고메리까지 이제 행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주장했던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명확하게 달라. 주긴 줬는데 이게 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과정 속에서 흑인들이 굉장히 굉장한 폭력, 그러니까 경찰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시위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까지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965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흑인의 투표권을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헌법 조항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965년에 미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명확하게 흑인들에게도 이제 시민권을 인정을 하고 그에 걸맞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정 헌법에 올라간 건 1870년인데 1965년이나 되어서야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거의 100년 걸렸네요. 실행할 수 있는 방식까지 된 거는요. 근데 수정 헌법에 올라가면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된 그게 거죠? 제한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각 주에서는 법률사항으로 제한사항을 뒀던 건데 네. 이거를 제재할 헌법 조항이 없어서 그거를 다시 1965년에는 그거를 제재할 어떤 조항도 두지 못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헌법이 추가로 조항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완전한 투표권이 인정받게 된 거죠. 하긴 그 남녀차별, 아니 남녀차별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흑인차별. 네, 흑인차별. 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서 네. 심지어 뭐 버스에서 자리도 구분돼 있었고 식당에서 앉는 좌석도 나뉘어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들이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인 인식과 또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흑인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와 함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여성의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흑인보다 여성이 투표권이 늦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870년에 공식적으로는 흑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었던 거는 1920년부터입니다. 1920년. 네. 물론 이제 여성들은 바로 투표를 하게 되면서 그 제한이 상당 부분 바로 풀려나갔다는 점에서 흑인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혁명에서 여성들이 시민에서 제외되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들은 투표권을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들도 이제 흑인하고는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1928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6년 정도에 그 참정권,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 과정이 또 얼마나 지난했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한 참정권은 그러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각 나라에서도 점점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좀 더 늦었나요? 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던 곳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였습니다. 아. 그래서 1893년 네.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이 도입이 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 북유럽 쪽에 먼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00년대 중반에 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늦습니다. 오히려 1946년에 했고요. 여성 참정권과 관련해서 단위 국가로서는 가장 늦었던 나라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가 가장 늦게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2015년에서 깜짝 놀랐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시는 순간 그 뉴스를 본 기억이 난다. 맞습니다. 그때 그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어서 네.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여성 참정권을 제한한 나라는 없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장 중요했던 참정권을 도입했던 시기가 이제 일제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성들 자체가 참정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과정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이 투표권과 그다음에 선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부여할 건가 라는 것들이 두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성들의 움직임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뒤에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제정했던 내용들이 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헌법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나혜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분은 최초가 많이 들어가죠. 최초의 다 최초죠. 서양화가 최초의 세계 여행을 한 인물 뭐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팔로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비판의 강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자신 가족 자체가 특히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이른바 뭐 소실, 첩을 두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권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여행을 통해서 이런 여성 참정권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권 참정권,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계 여행을 갔던 시기를 생각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여성 참정권이 이제 막 도입됐거나 네. 아니면 도입하자라고 한참 싸우고 있을 때일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앞에서 이제 영국에서 1928년에 여성 참정권이 네. 도입이 돼서 이제 이때부터는 21세, 당시 이제 성인 기준이 21세였었는데 21세 이상이면 남녀 모두 선거할 수 있다라고 결정된 게 1928년 6월입니다. 그런데 나혜석이 런던에 간 게 1928년 7월이에요. 딱 한 달. 그러니까 영국 여성들이 지금 막 감격에 겨워하고 있을 때 나혜석이 현장에 도착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참정권의 어떤 열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1903년, 4년부터 이제 한 20년 동안 그 투쟁을 해서 그 여성 참정권을 얻어놨는데 그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에멀린 팬커스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 에멀린 팬커스트는 14살 때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이후에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의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시위, 단식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1913년에는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경마장에 뛰어들어서 말에 밟혀 사망하는 그것도 우리 참정권 달라.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918년에 1차로 영국 의회에서는 31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다. 당시 남성은 21세, 여성은 31세, 10살 차이를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1928년에 동일하게 선거권을 주어지게 됐는데요. 이때 이 에멀린 펑커스트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마침 나혜석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나혜석은 여권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당신네 나라에서는 어떻게 참정권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당시 이제 자기도 거기 자신의 영어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어머니부터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투쟁했다라고 그걸 나혜석에게 전달했던 거죠. 이 나혜석이 남긴 글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나도 신여성으로 자처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신인이라고 해주는 것을 별로 영광으로 알지 않는다 함유에다. 나는 사상가도 아니요 교육가도 아니요 예술가도 아니요 종교가도 아니외다. 다만 사람의 탈을 썼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며 사랑으로 살아갈 도리만 찾을 뿐이외다. 그 당시 사회에서 참 받아들여지기 힘든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선거권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상가여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가여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술가여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이제 투표다, 권리다, 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나혜석은 이제 여권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으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그냥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나혜석이 들었던 것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경제력에서 나온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직접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뭐 돈을 아끼는 방식을 나혜석은 소극적으로 제안을 했으나, 돌이켜 보면은 이제 여성의 정치적인 권한은 당연하게도 여성의 경제적인 권한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범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나혜석은 나 한국 가서, 그러니까 조선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영어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성에게 투표를이라고 하는 이 띠가 있었나 봐요. 네. 그 어깨띠. 그거 영국에서. 네, 그거 나 주면 안 되냐고, 기념품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어디에 쓰려고 그거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나혜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조선 여권 운동의 시조가 될 줄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나혜석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안 좋은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제3자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혼을 당하고, 또 그 이혼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항의하기 위해서 이혼 고백서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권 운동과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이야기를 끌어낸 인물로서는 중요하게 기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이분의 뭐 인간적인 모든 모습이 다 옳다 그르다 뭐 이걸 떠나서 이분이 여성의 참정권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계기가 됐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혜석 선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마치 예측한 것 같은 글이기도 한데요. 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 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투표권, 참정권에 대입시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보통선거는 언제 최초로 진행됐나요? 네, 1948년 5월 10일 우리가 알고 있는 50총선거에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네. 1948년에 있었던 이 총선거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뽑고요. 재헌의회를 뽑았죠. 그다음에 이제 재헌의회가 뽑히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보통선거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로 헌법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모든 남녀 노소가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똑같은 시민의 권리를 갖고 그 시민들은 참정권과 선거권을 갖게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19년부터 27년 동안 지난 시기, 그러니까 광복까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까지 30년 동안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가치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네. 그러니까 이제 민족 자주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두 번째는 그 민족 자주를 획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공화정 체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투표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보통 선거권을 부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광복 이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50총선거 그다음에 재헌의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보통 선거권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들은 또 그런 역사적인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맥락과도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이 1948년에 생겼으니까 프랑스랑 똑같네요. 2년 차이 납니다. 아, 2년 차이 납니까? 네, 46년, 49년. 네. 어유,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요. 제3세계 국가 중에 제일 우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선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그리고 국민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는 직접 선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는 뭐 최고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선거제도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거쳐온 어떤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쭉 돌아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선거일을 맞아서 끝으로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민주라는 말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공화국은 그렇게 해서 대표를 뽑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가 주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표를 뽑아야 공화국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실현에 옮기는 가장 적절한 날이 오늘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지지 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장으로 혹시 아직 안 나가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선거와 참정권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